순자 어머님의 말씀은 조용한 폭탄 선언이었어요. 추석 당일 오후 3시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 어머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죠. 이 아파트는 큰아들 명의로 바꿀 거야. 저는 그 순간 숟가락을 놓고 조용히 웃었어요. 그리고 가방을 챙겨 우리 집으로 돌아갔죠. 그날부터 이틀 동안 시댁에서 걸려온 전화가 89통이었어요. 마지막 전화 내용이 가장 압권이었죠. 큰애 결혼식 준비인데 안 도와줄 거야? 동서동생이 그렇게 야박하면 안 되지.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제 이름은 지연이에요. 올해 38살이고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예요. 남편 민수와 결혼한 지 12년째인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우리 가족 생계의 80%를 책임지고 있어요. 민수 오빠는 프리랜서 디자이너거든요. 일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없을 때는 한 달 내내 수입이 제로예요. 그래도 전 불평한 적 없어요. 사랑해서 결혼했고 오빠도 나름 열심히 사니까요.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 순자 어머님은 절 좀 이상하게 보셨어요. 왜냐면 제가 약사로 일하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셨거든요. 며느리가 집에 있어야 진짜 가정을 돌보는 거지. 약국 일이 뭐 그리 바쁘다고.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벌어온 돈으로 시댁 경조사를 치르고 어머님 병원비를 낼 때는 그렇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결혼 3년 차 되던 해 시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폐암이었는데 발견이 너무 늦었죠. 장례식 비용이 1,5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때 큰아들 내외는 지금 여유가 없다며 손사래를 쳤어요. 형님 재호 오빠는 대기업 다니고 형수님 미경 언니는 전업주부인데도 말이에요. 결국 제가 약국 비상금을 털어서 전액 냈어요. 어머님은 그때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지연아, 고맙다. 네가 진짜 효부구나. 그 말을 듣고 저도 울었어요. 제가 한 일이 인정받는다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뒤로 어머님이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당뇨에 고혈압, 무릎도 안 좋으셔서 3개월에 한 번씩 큰 병원에 가셔야 했거든요. 형님 내외는 바빠서 못 모신다 하고 했고 결국 제가 어머님 병원 모시는 일을 도맡았어요. 출근 전 새벽 6시에 시댁 가서 어머님 모시고 병원 가고 진료 끝나면 다시 모셔다 드리고 그러고 나서 약국 출근했죠. 5년 동안 병원비만 2천만 원 넘게 썼어요. 전부 제 돈이었어요. 그 사이에 어머님께 제주도 여행도 5번 보내드렸어요. 어머님이 죽기 전에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요. 첫 번째는 어머님 혼자, 두 번째는 어머님이랑 친구분들, 세 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형수님도 같이 가셨죠. 한 번에 100만 원씩은 들었으니까 500만 원이에요. 그것도 제 돈이었어요. 근데 형수님 미경 언니는 참 신기한 분이에요. 여행 갈 때는 꼭 같이 가시면서 정작 어머님 병원 갈 때는 애들 봐야 해서 라고 하시거든요. 조카들은 벌써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명절 때 시댁 가면 형수님은 항상 안방에서 어머님이랑 수다 떠세요. 부엌 일은? 당연히 제 몫이죠. 솔직히 전 불평 안 했어요. 착한 며느리로 살고 싶었거든요. 어머님이 절 예뻐해 주시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올해 초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어머님이 형수님한테만 잘해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미경이는 참 말을 예쁘게 한다니까. 미경이는 애들 교육도 잘 시키고 미경이는 집안일을 깔끔하게 해. 근데 형수님이 뭘 하시는지 아세요? 명절 때 오셔서 어머님한테 어머님, 오늘 지연이가 음식 준비 다 한 거 보니까 정말 잘하네요. 저는 어머님한테 배워야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만 보세요. 근데 어머님은 그 말만 듣고 형수님을 착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연아, 넌 약국 일한다고 집안일은 대충 하는 것 같더라. 전 그 말 듣고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준비한 음식들인데 대충이라니요. 하지만 전 또 참았어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기억력이 좀 떨어지시나 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했죠. 그러던 중 지난 7월에 일이 터졌어요. 형님 재호 오빠한테 아들이 생겼거든요. 뒤늦은 나이에 대학원생 여자분이랑 연애하시더니 결혼을 하신 거예요. 형수님 미경 언니는 이혼하셨고요. 새 형수가 된 그 여자분은 29살인데 임신 5개월째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그 소식 듣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우리 재호가 드디어 재혼하는구나. 새 며느리도 젊고 예쁘다며? 근데 그 다음 말씀이 가관이었죠. 재호 결혼식 비용이랑 신혼집 마련하는 거 우리가 도와줘야지. 지연아, 네가 좀 보태줄 수 있지? 전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형님은 대기업 다니시잖아요. 제 남편은 프리랜서라 수입이 불안정한데 제가 어떻게 도와드려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머님 얼굴이 확 굳으시더라고요. 아니, 네가 약국하면서 돈 잘 벌잖아. 형제끼리 서로 도와야지. 그게 가족이야. 전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아, 어머님은 내가 돈을 버니까 나를 필요로 하시는 거구나. 그동안 제가 쏟아부은 사랑이나 정성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돈이었어요. 그래도 전 또 참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라고만 하고 넘어갔죠. 그리고 추석이 다가왔어요. 올해 추석은 유난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면 형님이 새 며느리를 데려온다고 했거든요. 어머님한테 인사드려야지 라면서요. 근데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벌써 며느리 대접을 하시는 게 좀 그랬어요. 추석 전날 밤 민수 오빠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내일 우리 엄마가 아파트 얘기 꺼낼 것 같은데 너무 신경 쓰지 마. 전 그 말 듣고 무슨 얘기인데? 했더니 오빠가 머뭇거리더라고요. 형이 신혼집 마련이 힘들다고 엄마한테 얘기했나 봐. 그래서 엄마가 본인 명의 아파트를 형 명의로 바꿔준다고 하시는 것 같아. 전 그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어머님, 아파트요? 그 아파트 관리비랑 수리비 지난 5년간 우리가 다 낸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엄마 명이니까. 전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알았어, 내일 가서 보자 라고만 했죠. 추석 당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났어요. 시댁 가서 차례상 준비해야 하거든요. 민수 오빠는 같이 가서 도와줄게 했지만 전 아니야, 나 혼자 할 수 있어 했어요. 어차피 부엌에서 형수님을 만날 일은 없을 테니까요. 과연 시댁 부엌엔 저 혼자였어요. 어머님은 안방에서 주무시고 새 형수는 작은 방에서 자고 있었죠. 전 혼자 나물 무치고 전 부치고 탕 끓이고 과일 깎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억지로 참았어요. 오전 9시쯤 되니까 형님 내외가 나오셨어요. 새 형수 은지 씨는 임신 중이라 배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언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하며 인사를 하길래 전 네, 반가워요 하고 인사했죠. 차례상 차리고 절 올리는 것까지는 평온했어요. 근데 점심 식사 자리에서 어머님이 입을 여셨어요. 애들아, 엄마가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모두가 어머님을 쳐다봤어요. 어머님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죠. 재호가 재혼도 하고 애기도 곧 태어나잖아. 근데 신혼집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생각했어. 이 아파트를 재호 명의로 바꿔주려고.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전 어머님을 빤히 쳐다봤어요. 어머님은 제 눈을 피하시더라고요. 대신 형님을 보시면서 재호야, 네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네가 받아야지 하셨어요. 형님은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면서도 표정이 밝았어요. 새 형수 은지 씨는 어머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90도로 절을 하더라고요. 민수 오빠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떨고 있다는 걸 느낀 거죠. 어머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너는 나중에 엄마가 다른 걸로 챙겨줄게. 일단 형이 급하니까 형부터 챙기는 거야. 알지? 전 그때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어봤어요. 어머님, 이 아파트 관리비랑 수리비 지난 5년간 누가 냈는지 아세요? 어머님이 당황하신 표정이었어요. 그건 민수가 냈지. 아니에요. 제가 냈어요. 제 약국 수입으로요. 한 달에 30만 원씩 5년이면 1,800만 원이에요. 형님이 끼어들었어요. 지연아, 그건 동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전 형님 말을 자르고 계속했어요. 그리고 시아버님 장례식 비용 1,500만 원도 제가 냈어요.
어머님 병원비 2천만 원도 제가 냈고요. 제주도 여행비 500만 원도 제가 냈어요. 다 합치면 5,800만 원이에요.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전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제 계산이 맞다면 그 아파트 가치의 최소 4분의 1은 제 돈 아닌가요? 어머님이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지연아, 그게 무슨 말이니? 가족끼리 그런 걸 따지면 안 되지. 가족이니까 공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 가방을 챙겨 들었어요. 민수 오빠가 여보, 잠깐만 했지만 전 손을 뿌리쳤어요. 어머님, 오늘 추석 잘 보내세요.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지연아, 식사도 안 하고 어딜 가? 전 현관문을 열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희 집으로 가요. 어머님, 좋은 명절 되세요. 그렇게 문을 닫고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눈물이 났어요. 12년이에요. 12년 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민수 오빠가 뛰어왔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오빠가 저를 안아줬어요. 전 오빠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오빠, 나 그동안 정말 열심히 했잖아. 근데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알아. 네가 제일 잘했어. 내가 무능해서 미안해. 우린 그렇게 우리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님이었어요. 전 받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까지 전화가 17통 왔어요. 어머님이 11통, 형님이 4통, 새형수가 2통이었어요. 전부 안 받았어요. 밤 10시쯤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이었죠. 지연아, 엄마가 말을 잘못했구나. 화 풀고 내일 와라. 형수 은지가 입덧이 심해서 병원 가야 하는데 네가 차 좀 태워줘야겠어. 전 그 문자 보고 웃음이 나왔어요. 사과가 아니라 또 부탁이었어요. 민수 오빠가 제 핸드폰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엄마는 진짜 왜 저러실까? 오빠, 나 내일 약국 문 열어야 해. 추석 연휴 끝나고 처방전 받으러 오는 환자들 많거든? 응,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날 밤 전 잠을 설쳤어요. 12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거든요. 제가 정말 잘못한 게 뭔가 생각해봤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도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약국에 출근했어요. 핸드폰을 보니까 새벽에 전화가 또 12통 왔더라고요. 어머님 6통, 형님 5통, 형수 1통. 문자는 30개 넘게 쌓여 있었어요. 하나만 읽어볼게요. 형님이 보낸 거였어요. 지연아, 형이다. 네 마음 이해한다. 근데 엄마가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신데 너무 섭섭하게 하지 마라. 가족이잖아. 내가 나중에 니한테 잘할게. 나중에요. 나중에. 항상 나중이에요. 전 답장 안 했어요. 그냥 약국 일에 집중했죠. 점심시간쯤 되니까 전화가 또 왔어요. 이번엔 민수 오빠였어요. 여보, 지금 형한테 전화 왔는데 엄마가 아침부터 아프시대.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셨나 봐. 형이 우리 보고 병원 좀 모셔다 달래. 전 차갑게 대답했어요. 오빠, 형님이 모시면 되잖아. 형님 회사 다니시는 거 알지만 오늘 하루쯤 반차 쓰시면 되죠. 그게 형이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대. 그럼 형수님이 모시면 되죠. 임신 5개월이면 아직 활동 가능하잖아요. 은지 씨가 입덧이 심하대. 전 한숨을 쉬었어요. 오빠, 나도 오늘 약국 환자 25명 예약 잡혀 있어. 나도 일이 있다고. 그래도 오빠, 권리가 있는 곳에 책임도 있는 법이에요. 어머님이 아파트를 형님한테 주셨으면 형님이 모시는 게 맞지 않아요? 민수 오빠가 할 말이 없었나 봐요. 알았어. 내가 형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근데 안 그러면 또 이용당할 것 같았어요. 오후 내내 전화가 계속 왔어요. 어머님, 형님, 오빠, 형수 돌려가면서요. 전부 안 받았어요. 약국 직원 유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원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전화가 계속 오는데. 아니야, 괜찮아. 일 계속하자.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까 민수 오빠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안 좋았어요. 여보, 엄마 오늘 병원 다녀오셨어. 누가 모시고 갔는데요?
내가 갔어. 형이 정말 미팅을 빼먹을 수가 없대서. 전 가방을 내려놓고 오빠를 봤어요. 그래서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혈압약 처방받으셨어. 근데 여보, 왜요? 엄마가 너한테 너무 섭섭해하셔. 자기가 아픈데 며느리가 전화도 안 받는다고. 전 그 말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오빠, 어머님이 지금 제 전화번호를 왜 알고 계실까요? 응? 그야 며느리니까. 아니에요. 당신 형님 전화번호는 모르시거든요. 왜냐면 형님은 어머님한테 전화 안 하니까요. 근데 전 매일 안부 전화 드렸어요. 15년 동안요. 민수 오빠가 할 말을 잃었어요. 전 계속했어요. 그리고 오빠, 나 오늘 약국에서 환자 28명 봤어요. 그중에 할머니 한 분이 딸한테 버림받았다고 우시더라고요. 평생 딸 뒷바라지하고 재산까지 다 줬는데 정작 자기가 아프니까 딸이 안 온대요. 나보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셨어요. 뭐라고 했는데? 재산 받은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전화가 또 18통 왔어요. 이틀 동안 총 47통이었죠.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문자 내용이 바뀌었어요. 형님이었어요. 지연아, 형이다. 다음 주 토요일에 나 결혼식 올린다. 작은 규모로 할 건데 너희도 와야지. 그리고 축의금은 형제니까 그냥 마음으로만 받을게. 대신 결혼식 준비 좀 도와줘야겠어. 은지가 임신 중이라 못 움직이거든. 식장 예약이랑 하객 관리 네가 맡아줘. 네가 워낙 꼼꼼하잖아. 전 그 문자 보고 핸드폰을 던질 뻔했어요. 축의금은 마음으로 받는다고요? 그럼 식장 예약이랑 하객 관리는 뭐예요? 그게 더 힘든 일인데요? 게다가 네가 워낙 꼼꼼하잖아 라는 말까지 완전히 이용하려는 거잖아요. 전 답장을 보냈어요. 형님, 축하드려요. 근데 저는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약국 약사 연수 참석해야 하거든요. 행복하세요. 3분 뒤에 전화가 왔어요. 형님이었어요. 이번엔 받았어요. 지연아, 형이다. 무슨 소리야? 형 결혼식인데 안 도와줄 거야? 형님, 축하드린다고 문자 보냈잖아요. 아니, 축하는 그렇고 실제로 도와달라고. 형님, 저 바빠요. 약국 일도 있고. 야, 너 지금 형한테 이럴 거야? 엄마한테 전화도 안 받고. 전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형님, 어머님이 아파트를 형님한테 주신 거 축하드려요. 근데 저한테 권리를 안 주셨으면 책임도 요구하시면 안 되죠. 무슨 개소리야! 형님, 5,800만 원이요. 제가 지난 12년간 시댁에 쓴 돈이에요. 그 돈으로 어머님 아파트 관리비 냈고 병원비 냈고 여행비 냈어요. 근데 아파트는 형님이 받으셨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형님이 하셔야죠. 너 지금 돈 타령하는 거야? 가족끼리? 네, 맞아요. 돈 얘기해요. 왜냐면 형님이 먼저 돈으로 가족을 나눴거든요. 재산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형님이 할 말이 없었나 봐요.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날 밤부터 전화가 폭주했어요. 어머님, 형님, 형수, 심지어 어머님 친구분까지 전화하셨어요. 네가 우리 순자며느리니? 시어머니 아픈데 전화도 안 받는다며. 요새 젊은 애들이 그래도 되는 줄 아니? 전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하지만 제 일은 저희 가족끼리 해결할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사흘째 저녁, 총 89통의 전화를 받지 않았을 때 드디어 어머님이 직접 오셨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수 오빠가 문을 열었더니 어머님이 서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하셨어요. 엄마, 어떡해. 민수야, 엄마 좀 들여보내라. 어머님이 거실 소파에 앉으셨어요. 전 부엌에서 물 한 잔 따라드렸어요. 어머님, 물 드세요. 어머님이 물잔을 받으시더니 한참을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러고는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지연아, 네가 왜 이러니? 어떡해요? 전화도 안 받고 나 아픈데도 안 오고 너 그동안 나한테 잘해주지 않았니? 전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전 어머님한테 잘해드리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근데 어머님은 절 어떻게 대하셨어요? 내가 널 어떻게 했는데? 어머님, 추석날 제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혼자 음식 준비한 거 아세요? 그건... 형수님 은지 씨는 8시에 일어나셔서 고생하셨어요 한마디 하고 방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어머님은 그분한테는 임신 중인데 무리하지 마라 하시고 저한테는 나물 간이 짜다 하셨죠. 어머님이 입을 다무셨어요. 전 계속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5년 동안 제가 매달 30만 원씩 관리비 낸 거 기억하세요? 병원 모실 때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어머님 댁 간 거 기억하세요? 제주도 여행 5번 보내드린 거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근데 왜 아파트는 형님한테 주세요? 어머님이 얼굴을 붉히셨어요. 그야, 재호가 장남이니까. 어머님, 21세기예요. 지금은 2024년이에요. 장남이라고 모든 걸 다 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도 전통이 전 손에 저었어요. 어머님, 전통 말씀하시지 마세요. 전통대로라면 큰며느리가 시부모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형수님은 따로 사시잖아요. 전통대로라면 명절 음식도 큰며느리가 준비해야 하는데 제가 했잖아요. 좋은 것만 전통이고 힘든 건 안 하는 게 무슨 전통이에요? 어머님이 할 말을 잃으셨어요. 민수 오빠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지연이 말이 맞아요. 형이 아파트 받으셨으면 형이 책임져야죠. 민수야, 넌 동생이잖아. 엄마, 저도 어머니 아들이에요. 형만 아들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너희가 나한테 이럴 거니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다고. 전 차분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불공평하신 거예요. 근데 불공평한 대우를 하시면서 공평한 사랑을 바라시면 안 되죠. 그럼 너 나 아파도 안 볼 거니? 안 볼게요라고는 안 했어요. 다만 형님이 먼저 하셔야죠. 아파트 받으신 분이 1차 책임자예요. 어머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알았어. 알았다고 너희 마음대로 해. 나는 이제 너희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어머님은 나가셨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민수 오빠가 저를 안아줬어요. 여보, 괜찮아? 괜찮아. 근데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 뒤로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형님 결혼식 날도 우린 안 갔어요. 대신 축의금 10만 원을 계좌로 보냈죠. 그리고 결혼식 다음 주 목요일 저녁 민수 오빠한테 형님이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이야. 우린 급하게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하니까 형님이 복도에 서 계셨어요. 혼자였어요. 형수님은요? 은지는 집에서 쉬고 있어. 임신 중이라 병원 오면 안 좋대서. 전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쓰러졌는데 며느리가 안 온다고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어머님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혈압이 급상승해서 쓰러지셨대요.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형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게 나 내일 신혼여행 가거든? 은지랑 제주도로. 근데 엄마 입원하시면... 전 형님을 쳐다봤어요. 형님, 어머니 입원하셨는데 신혼여행 가세요? 이미 다 예약해놨어. 취소하면 위약금 100만 원 넘게 나와. 그럼 100만 원 물고 취소하시죠. 야, 너 쉽게 말하네? 그게 작은 돈이야? 전 웃었어요. 형님, 어머님 병원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에 약값이랑 검사비 합쳐서 80만 원이에요. 5년이면 4,800만 원이고요. 제가 냈어요. 형님이 입을 다물었어요. 전 계속했어요. 형님, 아파트 받으셨죠? 그럼 이제 형님이 어머님 모셔야죠. 전 오늘만 도와드릴게요. 내일부터는 형님이 알아서 하세요. 너 진짜 이럴 거야? 네, 진짜예요. 그날 밤 어머님이 깨어나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지연아, 어머님 괜찮으세요?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했구나. 전 어머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이제라도 알아주시니까 감사해요. 아파트, 다시 생각해 볼게. 아니에요, 어머님. 아파트는 형님이 받으세요. 대신 어머님은 형님이 모시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어머님이 울먹이셨어요. 근데 재호는 내일 신혼여행 간다잖아. 그럼 형님 오실 때까지 제가 간병인 알아봐 드릴게요. 간병인? 그게 얼만데?
하루에 10만 원이요. 한 달이면 300만 원이에요. 근데 어머님, 제가 5년 동안 병원비로 2천만 원 썼어요. 그거에 비하면 300만 원은 적은 거예요. 어머님이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다음 날 형님은 정말 신혼여행을 갔어요. 전 간병인을 알아봐서 어머님 병실에 모셔다 드렸어요. 형님이 일주일 뒤에 돌아오셨고 그제야 병원에 오셨어요. 근데 하루 있다가 회사 일이 바빠서 또 안 오셨어요. 결국 어머님은 제가 퇴원 수속 도와드리고 우리 집 근처 요양병원으로 모셨어요. 어머님이 재혼의 집은 멀어서 하시더라고요. 결국 또 저희가 맡게 된 거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전 어머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뵈러 올게요. 그리고 병원비는 형님이랑 저희랑 반반 내기로 했어요. 지연아. 어머님, 저도 제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은 못 해드려요. 대신 할 수 있는 만큼은 할게요.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형님한테 전화했어요. 형님, 어머님 병원비 이번 달 거 40만 원이에요. 반은 형님이 내세요. 뭐? 내가 왜? 형님, 아파트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모든 재산은 큰아들에게 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책임도 더 크신 거예요. 야, 너. 형님, 안 내시면 어머님한테 아파트 다시 돌려드리라고 할게요. 선택하세요. 형님은 결국 돈을 보냈어요. 지금 석 달째예요. 어머님은 요양병원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계세요. 형님은 매달 병원비 반을 보내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하세요. 전 일주일에 한 번 들러서 필요한 것들 챙겨드리고 있어요. 며칠 전에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내가 참 많이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어머님. 아파트, 너한테도 일부 명의 넣어줄까 생각 중이야. 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어머님 명의로 두세요. 나중에 정 필요하시면 파시고 요양원 들어가세요. 그게 더 속 편하세요. 근데, 어머님, 전 더 이상 재산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고 싶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건 공평한 대우였지 돈이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제 민수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너 대단해. 나 같으면 그냥 연 끊고 살았을 거야. 전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오빠, 전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제가 쏟아부은 사랑과 정성을 인정받고 그만큼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도 89통이나 전화 안 받기 쉽지 않았을 텐데. 처음엔 힘들었어요. 근데 전화벨 소리 들을 때마다 생각했어요. 나는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야 라고요. 지금 제 삶은 훨씬 평화로워요. 일주일에 한 번 어머님 뵈러 가고 약국일 열심히 하고 남편이랑 주말에 데이트도 하고요. 형님네 일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아요. 가끔 어머님이 큰애 결혼식 때 네가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면 전 이렇게 대답해요. 어머님, 그때 전 제 선택을 했어요. 후회 안 해요. 그리고 어머님도 이제는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 추석날 모든 재산을 큰아들에게 준다던 어머님. 올해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너 덕분에 엄마가 정신 차렸어. 고맙다. 전 그 말 듣고 울었어요. 제가 원했던 건 이거였거든요. 재산이 아니라 인정이요. 돈이 아니라 존중이요. 89통의 전화를 안 받았던 그 이틀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 전 더 이상 착한 며느리가 아니에요. 당당한 며느리예요. 그리고 그게 훨씬 좋아요.